정환아,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잘 안 가지? 이젠 이 나이에 뭘 새로 한다는 게 솔직히 막막하더라. 맞아. 나도 처음엔 참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더라고. 너도 그랬냐? 난 요즘 아침에 눈 뜨면 괜히 막막해. 괜히 시계만 자꾸 보고. 그러다 보면 오후가 다 지나 있고 말이야. 나도 그랬지. 심지어 어느 날은 엄청 무기력해지더라고. 집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내 존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맞다.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그 느낌.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치 세상에 없어도 되는 사람 같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요즘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 그 존재감이라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 아주 사소한 데서 다시 살아나더라. 사소한 거. 그게 뭐야? 얼마 전에 지게차 다시 몰기 시작했거든. 그때 처음 출근한 날 시동 걸고 첫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 순간 내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 딱 그 순간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 야, 너 아직도 그 자격증 가지고 있었냐? 응, 오래된 자격증이었지만 그 덕분에 다시 일자리를 찾았지. 웃긴 게 월급도 생각보다 괜찮고 몸도 전보다 더 좋아졌어. 그걸 이제야 말해? 내 얼굴 보니까 확실히 좀 달라 보인다 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지게차 일이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지. 그런데 일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 매일 아침 아내한테 밥 차려주고 출근해서 젊은 친구들이랑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 농담 주고받다 보니 그게 또 살맛이 나. 젊은 친구들이랑 컵라면이라니. 너 좀 달라졌다. 아, 나 진짜야. 그러면서 느꼈지. 퇴직 후 창업 실패하면서 그게 한번 무너졌는데 그때 내가 너무 큰 걸 잡으려 했던 거더라고. 큰 성공, 큰 변화만 생각했지. 작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놓쳤던 거야. 그 말 진짜 공감된다. 나도 퇴직금으로 창업 고민하다가 겁나서 포기했거든. 잘했어.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 준비 안 하고 뛰어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돼. 듣고 보니 왠지 용기가 좀 생기는데. 나도 뭐라도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좋아. 우리 둘 다 아직 살아있잖아. 인생 이막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68세 박정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환 할아버지의 퇴직 후의 인생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젊은 시절 청춘을 바친 직장을 그만둔 후 막연히 시작한 인생 이막은 쉽지 않더군요. 28년 동안 다닌 직장을 퇴직하고 창업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다시 인생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8이던 해 나는 운 좋게도 한 중견 건설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운 좋았다는 말도 좀 우습지요. 그때는 그저 무조건 취직만 되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였거든요. 대학 졸업 후 군 복무까지 마치고 나니 벌써 20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취직이 안 돼 방황하고 있었고 집안 사정도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은 장남인 나에게 아무 말은 안 하셨지만 눈빛만 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가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무언의 압박이요. 그래서 처음 건설회사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진짜입니다. 전화 끊고 나서 혼자 방에서 펑펑 울었어요. 출근 첫날 다소 낡은 작업복을 입고 서울 외곽의 현장으로 배치됐습니다. 철근 냄새와 콘크리트 분진이 가득한 공간이 낯설었지만 이게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참 고마운 시간입니다. 현장 소장 밑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자재 정리하고 점심도 걸으면서 도면 보며 실수 하나라도 줄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정직원이 되고 노란 종이봉투에 넣어서 준 첫 월급을 탔을 때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 월급 봉투를 어머니께 그대로 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게 내 첫 월급이에요. 그날 어머니가 대견해 했지만 그날 밤 조용히 눈물 훔치시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대리, 과장으로 승진했고 작은 현장 하나쯤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다 IMF가 닥쳤습니다. 1997년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회사 안팎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고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하나둘 짐을 싸더군요. 제 순서도 곧 오겠구나 생각했지만 불안한 마음 감추고 계속 일했습니다. 현장마다 예산은 줄고 발주는 끊기고 중소업체는 부도 처리되거나 공사를 중단했어요. 그래도 회사를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일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당시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회식도 없어졌고 점심값도 아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봉투 하나 들고 잠깐 올라오세요 하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고비를 넘겼고 아이들도 그 무렵 태어났습니다. 아들과 딸을 볼 때마다 더 힘이 났고 나만큼은 끝까지 버텨보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8년이 흘렀습니다. 내가 회사를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하러 나갔다가 직원들과 들어오는데 이사님이 제게 말하더군요. 박 부장님, 잠깐 회의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작은 테이블에 종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회사 로고가 찍힌 A 사용지, 명예퇴직 권고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28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비 오는 날 야근하던 현장, 후배들과 함께 철야 작업하던 밤, 가족도 잊고 일하던 일요일들까지 떠올랐습니다. 이젠 좀 쉬셔야죠. 이사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요. 나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직 버틸 수 있는데요. 왜 그걸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내가 이 회사에서 남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더 희생하며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 통의 권고서로 내 인생이 접힌다니 참 허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 밖으로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슬펐지만 어떤 감정보다 가장 컸던 건 서운함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는데 바람이 싸늘하더군요. 사람 많은 길가에 서 있으면서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나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이제 그만두라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내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그래. 당신도 고생했어. 이젠 우리 둘이 여유 있게 살자.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더군요. 사실 얼마 전부터 명예퇴직 얘기는 나와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 내 편이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의미일까? 이제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싶었어요. 일을 잃으면 단지 월급만 잃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첫 한두 달은 이상하게 시간이 잘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고 습관처럼 샤워하고 면도도 하고 나섰습니다. 갈 데는 없었지만 괜히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처음엔 그 시간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쥐고 있던 긴장을 내려놓으니 허리도 덜 아프고 식사도 제때 할 수 있었거든요. 어디서 전화가 울릴 일도 없고 상급자의 독촉에 쫓기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 맞춰 집에 있으니 아내 표정도 부드러워졌고 함께 저녁 먹으며 대화도 하고 조용히 드라마를 보는 그 평범한 시간이 처음엔 참 고마웠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돈은 딱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이라곤 없었기에 그게 우리 노후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다행히 예전에 가입해둔 개인연금이 있어 55세부터 매달 4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들어오니 아직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아이들 키우고 나서 대형마트에서 월 200만 원 정도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조금은 쉬어도 되겠다는 위안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평화가 며칠, 몇 주 지나니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무런 일정이 없다는 사실이 마치 내가 점점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핸드폰으로 그토록 시끄럽던 업무 연락이 싹 끊기고 나니 사적인 안부 전화 말고는 대인관계도 엄청 줄어들었고요. 직장 다닐 때는 누가 먼저 나를 찾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이면 일이 흘러갔는데 이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존재감이 없어진 제 자신이 그리 초라하게 느껴져 아침에 눈을 뜨니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좀 쉬셔야죠.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땐 서운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취직한 지 3년 차였고 딸도 디자인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아직 결혼은 안 했고 그 아이들 삶을 다 독립적이라 하기엔 조금 이른 시기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살림을 줄여나가고 있었고 나 역시 이젠 우리 둘만 생각하면 된다고 위로해봤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결혼도 시켜야 하고 언제 어떻게 아이들이 도움을 청해 올지 모르는 게 부모의 인생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앉아 쉬기만 한다는 게 도무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내 자리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더 천천히 흘렀고 나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맴돌았지만 막상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루는 집 근처 카페에 들러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냥 숨 좀 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노트북을 펴고 뭔가 열심히 토론하는 젊은 사람들. 그 모습이 예전의 내 모습과 겹쳐져 괜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그 생각 하나에 목이 메었습니다. 마음이 푹 꺼져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기력한 존재로 변해가는 느낌. 내가 겪어본 어떤 외로움보다 더 오래 남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었습니다. 쉬는 것도 한두 달이지. 이제는 뭔가 다시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그래야 나 자신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자존심이 있었기에 처음엔 나쁘지 않은 조건을 찾아보려 했어요. 그동안 해온 경력이 있고 사람 상대하는 데 능하고 현장도 오래 뛰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내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는 것도 몸 쓰는 일, 야간 일, 최저임금에 가까운 일이 전부였습니다. 면접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아파트 경비, 이사화물 업체, 누가 봐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연세가 있으신데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 질문이 나를 위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말이 내 쓸모없음을 확인시키는 듯 느껴졌어요. 월급은 150 많아야 170. 몸은 더 힘들고 자존심은 더 깎이는데 나는 그 일조차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눈엔 다 보였을 겁니다. 내가 무너지는 걸, 내가 괜히 냉장고 문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대낮에 갑자기 베란다에 나가 멍하니 서 있는 걸 다 알고 있었겠죠.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여보, 있잖아. 창업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창업이라는 단어가 나에겐 시작이기도 했지만 위험이기도 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물었을 때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대형마트에서 15년 넘게 일했습니다. 물건 정리, 재고 확인, 고객 응대. 나름 치열하게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어요. 그 아내가 창업을 말한 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이었겠지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창업이라니 체력도 돈도 운도 따라야 하는 일인데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보다 아내의 믿음을 따라 창업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게 다시 내 인생의 마지막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창업 교육을 지원해서 참가하였습니다. 창업 교육이 끝나갈 무렵 도시 외곽 신도시 개발 소식을 들었습니다. 총 2,000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단지 앞에 상가도 새로 분양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직접 가봤습니다. 아파트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고 바로 앞엔 대로가 나 있었지요. 사람이 많이 다닐 자리라는 건 한눈에 보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직원들의 말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수익 구조, 본사 지원 내용, 기존 점주 인터뷰까지 모든 게 잘 되기만 하면이라는 조건 아래 매끄러웠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밥을 먹으면서도 그 얘기뿐이었습니다.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보증금으로 넣고 부족한 인테리어 비용은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게 위치는 신도시 입구 코너 상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인테리어 비용만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전체 투자금은 1억 4천만 원. 그중 2천만 원은 은행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2018년 6월 드디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조용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 50만 원. 식자재값 빼면 남는 게 없던 시기였죠. 아내는 점심 장사를 마치면 쪼그려 앉아 명함을 스티커에 붙여 동네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나는 저녁 장사가 끝나면 음식 포장용 스티커를 직접 잘랐고요. 그렇게 2달을 버티자 서서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테이블이 거의 다 찼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손님이 점점 늘었어요. 그해 가을, 하루 매출 100만 원이 넘은 날, 아내랑 둘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기, 우리 해낸 것 같아. 아내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정한이, 너 진짜 잘했다. 선배님, 축하드려요. 회사 후배들이 삼삼오오 와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졌고 가게 안에서 나는 내 이름이 다시 들리는 게 참 좋았습니다. 매달 순수익이 1,000만 원을 넘긴 적도 있었어요. 월세 내고 인건비 주고 재료비 빠져도 통장에 60만 700은 남았습니다. 아내는 장사 끝나고 밤마다 손글씨로 매출을 적었고 나는 그걸 보며 이 정도면 우리 잘한 거다며 웃었습니다. 그땐 정말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시 자리 잡은 인생, 제2의 성공이 정말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갑자기 손님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절 탓이라 생각했어요. 명절 앞두고는 매출이 원래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3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말이 뉴스에 등장하더니 사람들 얼굴에 마스크가 씌워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문 앞 손소독제를 준비하고 매일 방역을 했지만 손님은 계속 줄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그해 봄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점심에도 손님이 한두 테이블, 저녁 장사는 아예 없을 때도 있었어요. 오늘 하루 매출이 9만 원이에요. 아내가 계산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숨도 못 쉰 날이었는데 고작 9만 원. 월세와 전기세, 재료비, 인건비. 계산해보니 적자였습니다. 그땐 아직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아둔 돈이 있었고 어차피 곧 지나갈 일이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리두기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오후 9시면 문을 닫아야 했고 단체 손님은 금지됐으며 배달도 해봤지만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았어요. 6개월, 9개월,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적금을 깼습니다. 통장 잔고를 털었고 아내가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도 꺼냈습니다.
결국은 월 40만 원 나오던 개인연금도 일시금으로 해지해서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꺼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청소를 하며 눈을 떴고 나는 매일 아침 가게 유지비를 걱정했습니다. 직원 2명은 눈물 머금고 내보냈고 그 뒤론 우리 둘이서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혹시 손님이 올까 문은 꼭 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3단계, 4단계 거리두기, 자영업자 집단 항의, 뉴스에선 매일 확진자 수만 쏟아졌고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해 가을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그 대출로 월세를 냈고 그 이자 갚으려고 또 다른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그쯤 되면 솔직히 말해 가게는 이미 밑 빠진 독이었습니다. 돈을 부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할까? 2022년 봄, 아내가 처음 꺼낸 말이었습니다.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정말 끝이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은 같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몇 달 안에 빚만 더 늘어난다는 결론뿐이었어요. 그래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날,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작은 간판을 떼어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 안에서 둘이 조용히 손만 맞잡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남은 건 깨진 접시 몇 개, 남은 소스 몇 병, 그리고 은행에 갚아야 할 4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모든 걸 걸었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실패가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벌주는 것 같았고 이 나이에 망했다는 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들고 나온 건 빚 4천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고스란히 손해였고 대출금은 이자까지 덧붙어 통장에 찍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숫자가 매달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줄어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갚아도 줄지 않는 숫자, 그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자는 매달 30만 원이 넘었고 원금까지 포함하면 1년에 600만 원 이상이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퇴직금은 이미 창업에 다 썼고 연금은 예전에 깨서 투자금으로 넣었으니 남은 건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와 차곡차곡 늘어나는 신용카드 명세서뿐이었습니다. 생활은 갑자기 빠듯해졌습니다. 마트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도 줄었고 한동안 고기를 끊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고지서가 오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제야 입을 꾹 다물곤 했습니다. 아이들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봐, 혹시라도 도와주겠다는 말이 나올까봐 그 말 한마디가 자존심을 마지막으로 짓밟을까 두려웠어요. 아내는 말이 줄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장을 보고 밤이면 혼자 조용히 방 정리를 했습니다.
밝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게 그게 저는 제일 마음 아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더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나 다시 마트로 나갈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했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말이 고맙고 미안하고 동시에 수치스럽게 느껴졌어요. 괜찮겠어. 겨우 물었더니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거기 오래 다녔잖아. 아직 나 기억할 사람도 있을 거고, 뭐라도 해야 우리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내 실수를 아내가 감당하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예전에 입던 마트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약간 빛이 바랜 연두색 셔츠. 그 셔츠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 예전 일하던 마트 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단기 계약직 자리가 났다고 했고 바로 면접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는 화장대를 정리하며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아내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울컥하더군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애써 웃고 있지만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을지 그걸 아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면접에서 바로 채용됐고 일주일 뒤부터 다시 마트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8시간 서서 일하는 고된 일정. 하지만 아내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정신 없었어. 그래도 몸을 움직이니까 예전 가게 생각은 덜 나네. 그 말에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 퇴근한 아내를 보면 피곤에 쩌든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 다시 나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반찬을 놓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말투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느낌이 왔어요. 뭐 그냥 지낸다. 짧게 대답하자 그 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더군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누나랑 얘기했는데 저희 둘이 매달 50씩 보태드리자고 했어요. 부모님 힘드신 거 다 아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얘긴 왜 해? 너희도 빠듯할 텐데. 억지로 내뱉었지만 이미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희도 이제 어른이에요. 부모님만 어른은 아니잖아요. 이젠 저희가 보답할 차례예요. 그 말에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제 눈치를 살폈고 전화가 끝난 뒤 조용히 묻더군요. 애들이 뭐래? 나는 거짓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생활비 좀 보태겠대. 한 달에 100만 원씩.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씻던 손을 멈추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저보다 먼저 누워 있었고 불을 끄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부모란 이름인가? 우리 아이들한테 손 벌리게 될 줄은 몰랐다. 도와준다 했지만 그건 결국 우리가 못 버티고 있다는 뜻 아닌가? 마음이 복잡하고 한편으로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엉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받기로 했습니다. 받되 나중에 꼭 갚기로 아이들 몰래 통장 하나 만들어
매달 조금씩 다시 넣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여전히 마트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다음 날, 나는 시에서 운영하는 고용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긴 복도 끝, 퇴직자, 재취업 상담 창구. 65세 이상은 일자리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창구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기회는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연령 제한 때문에 경비직이나 단기 공공근로 외에는 거의 없어요. 경비직은 예전에 이미 알아본 적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에 야간 순찰, 몸이 상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장기 근속이 어렵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주유소도 가봤습니다. 기름 냄새와 소음, 하루 12시간 서 있어야 하는 근무 조건. 솔직히 버틸 수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도 있었지만 하루 3시간짜리 단기 일자리,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지원센터와 노인 일자리 창출센터까지 돌며 이력서 몇 장을 놓고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돌아오는 건 한결같은 말. 안타깝지만 연령이 좀. 죄송하지만 저희는 60대 중반까지만. 아무도 나를 탓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칼처럼 꽂히더군요. 그날 저녁, 텅 빈 버스 안에서 혼자 창밖을 보며 문득 울컥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30년 가까이 일한 사람도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세상이라니. 며칠 뒤에 건설회사 시절 동기들을 만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정환아, 너 요즘 뭐 하냐? 한 친구가 묻자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나 요즘 지게차 몰아.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 뛰어. 생각보다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건설회사 있을 때 따두었던, 그러고는 서랍에 넣고 잊고 있었던 그 종이 한 장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비닐 커버가 누렇게 바랬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지게차 기능사. 다음 날 취업지원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게차 관련 일자리도 혹시 있습니까? 상담원이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배 물류센터에서 구인 중이에요. 지게차 운전 가능하시면 한번 면접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야간조, 주말조는 수당이 붙어서 주간보다 1.5배 정도 나옵니다. 여긴 연령 제한이 없어요. 자격과 경력이 우선이고요.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택배 물류센터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현관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예전 회사의 공장 냄새와 비슷한 먼지, 기계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현장 관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게차는 오래 해보셨나요? 예전 회사 다닐 때 한 10년 가까이 탔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보다 베테랑이 더 귀해요. 잘하시면 자리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 근무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야간 중에서도 비교적 고정된 라인.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습니다. 제가 신청한 것이기도 하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밤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오는 삶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첫 월급을 받아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380만 원 세후 금액을 확인하며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퇴직 후 알아본 어떤 일자리보다 금액이 훨씬 많았습니다. 몸은 분명히 고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손에 쥐고 나니 그래도 버틸만 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이걸로 우리 숨통 좀 트일 것 같아. 아내는 한참을 통장을 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여보, 대단해요. 다시 이렇게 벌어올 줄은 몰랐네. 그 말이 어찌나 슬프게 들리던지요. 근무 시간이 바뀌면서 내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 작업복에 먼지를 잔뜩 묻힌 채 퇴근합니다. 집에 곧장 들어가지 않고 목욕탕에 먼저 들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지게차 진동으로 뭉친 어깨와 허리가 서서히 풀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집으로 돌아와 아침밥을 짓습니다. 밥솥에 고슬고슬한 밥을 짓고 국을 데우고 계란을 부치고 그렇게 조용히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내를 깨웁니다. 여보, 밥 차렸어요. 일어나요. 아내는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젠 매일 익숙하게 그 상에 앉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요즘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즐거운 순간입니다. 당신 얼굴이 요즘 더 좋아 보여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야간 근무로 고될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더 가볍고 생각도 명료해졌습니다. 운동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지게차 운전 사이사이 수천 보를 걷고 상하차 구역을 오가다 보니 혈압도 떨어지고 체중도 3kg 빠졌습니다. 무릎 관절도 걱정했지만 스트레칭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덜 아팠습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나는 커튼을 치고 깊이 잠에 듭니다. 낮잠처럼 보이지만 내겐 하루의 회복 시간이죠. 그리고 오후 4시쯤 눈을 뜨면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볶음 반찬 하나, 국 하나. 배달보다 내가 만든 밥 한 그릇이 아내에겐 더 든든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녁 6시 반에 저는 다시 출근을 합니다. 아내는 퇴근 후에 혼자 저녁을 먹기에 조금 미안하지만 저녁은 제가 준비를 해놓습니다. 지게차 일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쌓고 옮기는 감각은 예전 현장에서 손에 익은 것들이라 머리로 하기보단 몸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지게차 일도 날이 갈수록 손에 익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조심 돌리던 핸들도 이젠 감각으로 각을 잡고 일정한 리듬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 모습을 보던 20대 직원 동수가 어느 날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오른쪽 라인 쪽 회전 잘 안 되던데 그거 어떻게 각 잡으셨어요? 나는 지게차에서 내려갔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봐봐. 바닥선하고 저 위에 기둥 각도. 이게 맞을 때 핸들을 한 번에 꺾어야 속도가 줄지 않고 안정돼. 동수는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와, 진짜 선배님 노하우 대박입니다. 요즘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다시 전문가처럼 보인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던지요. 자정 무렵 잠깐 쉬는 시간이면 젊은 친구들이 모여 라면을 끓입니다. 컵라면 뚜껑을 닫고 편의점 삼각김밥을 하나씩 꺼내놓은 테이블에 나도 가끔 함께 앉습니다. 처음엔 멀뚱히 구경만 했습니다. 내가 괜히 껴서 어색할까봐.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아이들이 먼저 제 옆자리를 톡톡 치며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이거 마늘김치 라면인데 완전 맛있어요. 그날은 셋이서 김치라면에 햄을 넣어 국물을 떠가며 먹었습니다. 대화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선배님, 예전엔 건설회사 다니셨다면서요? 그럼 저런 철골 구조도 다 해보셨어요? 와, 저는 한 직장에 28년이나 계신 분은 처음 봤어요. 또 다른 날은 한 녀석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이 나이에도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서 저 진짜 반성했어요. 요즘 저는 일찍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 말에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그냥 이렇게 말했죠. 젊은 날엔 그런 생각 많이 해도 괜찮아. 근데 말이야, 살아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내 자리를 지키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더라.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내게도 말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끔 야간 근무가 끝난 뒤 순댓국집에 셋 넷이 모여 아침을 먹습니다. 20대 둘, 30대 하나, 그리고 60대인 나. 숟가락을 들고 뜨끈한 국물 한 입을 먹다 보면 말이 끊기지 않습니다. 게임 이야기, 연애 고민,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 아버지와의 갈등 이야기까지 나는 들으면서 웃고 그 중간에 한두 마디 거듭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도 내 걱정해서 그런 거야. 나도 아들한테 그런 말 많이 했었거든. 그러면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선배님은 참 뭔가 다르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남겨졌다고 느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젠 나도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숨을 쉬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 또래 친구들은 다 은퇴하거나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렇게 젊은이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나를 다시 젊게 만드는 일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수입은 이제 내가 380만 원, 아내가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아들과 딸이 보내주는 매달 100만 원을 더하면 총 680만 원이 됩니다. 생활비 빼고 부채 상환에만 집중하면 계산해 보니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이면 빚은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제게 희망 회로를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당신 얼굴이 요즘 더 좋아 보여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냥 웃고 넘겼지만 사실 그 말이 내겐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가게 폐업 이후 우리 둘 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마음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몸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밤중에 이유 없이 심장이 뛰었고 숨이 가쁘고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자율신경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혈압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아내는 또한 고지혈증, 관절염이 있었는데 손발 저림 증상이 시작됐고 얼굴빛도 칙칙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러다 병이라도 얻는 거 아닌가 두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다시 몸을 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일상을 채우기 시작하자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나는 근무 중 수시로 걷고 물을 자주 마시고 잠들기 전엔 꼭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하루 10,000보 가까이 걷는 날도 많았어요. 그랬더니 혈압도 예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아내는 마트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웃고 걷고 하다 보니 기분이 한결 밝아졌고 밤에도 푹 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게차를 다시 잡은 지 딱 1년 되던 날이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익숙해진 저녁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고 목욕탕에 들렀다가 아침밥을 차리고 아내를 깨우는 이 생활이 이젠 하루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단정하게 꾸민 얼굴, 말끝을 자꾸 맴도는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아빠,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한참의 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 아이 얼굴이 매일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저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예식장은 교회로 잡았습니다. 먼저 양가 가족만 모여 작은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나누며 손을 맞잡고 축복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떠나보낸 딸. 결혼하고 10달쯤 지났을 무렵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손자 생겼어요. 이름은 준우예요. 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신생아실에서 담요에 싸여 잔뜩 웅크리고 있는 얼굴, 그 작은 손, 조그마한 코,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고 확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손자구나. 이젠 우리 딸이 엄마가 됐네. 그날 저녁 아내는 작은 손수건을 한 장 사왔습니다. 준우 첫 수건이라며 깨끗이 빨아 옷장 서랍에 곱게 넣었습니다. 손주를 처음 안아본 건 출산한 지 5일 뒤 병원에서였습니다. 작고 따뜻한 그 생명이 내 두 손에 쏙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애써 말을 삼키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너 보려고. 할아버지가 밤마다 지게차 몬다. 할머니도 매일 출근하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살아갈 이유다. 그렇게 손자가 태어나던 해, 우리는 여전히 부채 2,2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달 정확히 25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고, 그 계산대로라면 2026년 3월이면 우리는 빚 없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젠 가능성이 아니라 계획이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되면 당신 야간조는 그만두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땐 나도 마트 주간에만 할래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건 이제 좀. 우리 둘 다 자연스럽게 그 후를 상상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내가 주간조로 돌아가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5시에 퇴근하면 우리는 매일 저녁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손주도 더 자주 들여다볼 수 있고 주말엔 딸네 집에 가서 작은 선물도 하나쯤 전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겐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딸, 사위, 손주, 아들,
우리 둘, 총 6명이 함께 떠나는 첫 가족 여행이 이제 우리 삶의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어디든 멀지 않은 곳으로 대만 타이베이나 일본 오사카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들이고 비용도 1인당 200만 원 내외. 손주가 돌진한 후엔 비행기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이미 작은 여행 가방을 하나 샀고 아내는 가족 여행용 여권 파우치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주말마다 호텔 후기, 맛집 리뷰를 스크랩합니다. 가족 채팅방에 공유하며 여기 좋대요, 이 식당 괜찮대요 하며 우리의 여행을 조금씩 그리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한다는 걸 나는 이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퇴직 후 나는 한번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28년 동안 일한 회사를 나와 퇴직금과 연금 총 1억 6천만 원을 투자해 가게를 차렸지만 코로나19 상권 실패 그리고 운영 미숙으로 결국 폐업과 4천만 원의 빚만 남겼습니다. 가족에게 말 못하고 아내에게조차 제대로 표현 못했던 그 시기 나는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혈압은 160을 넘기기 일쑤였으며 밤에 혼자 술을 마시다 잠든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 내게 손을 내민 건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게차 자격증을 꺼내들고 물류센터에 취업했던 날, 내 나이 67세였습니다. 야간조로 일하고 새벽에 퇴근하고 2달 만에 체중이 4kg 빠졌지만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허리와 무릎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 세상에 많다는 걸 압니다. 2023년 기준 자영업 폐업자는 연간 약 88만 명, 그중 절반 이상이 퇴직 후 창업한 5,060대라고 합니다. 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실패했다고 사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무너졌지만 다시 숨 쉬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나 자신에게 다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괜찮다. 조금 늦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제는 누가 물어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침에 밥을 해서 아내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젊은 직원들과 야식 먹으며 농담 한마디 하는 순간, 손주 사진을 보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짧은 찰나,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낼 수 있게 된 내 두 손, 그게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오늘도 새벽 3시 45분 지게차에서 내리고 4시에 퇴근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잘 버텼다. 내일도 잘하자. 그렇게 나는 다시 살아갑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굽었고, 조금 피곤하지만 나는 지금 이 삶이 참 고맙습니다. 지금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고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정해진 일을 하고 아내와 아침과 저녁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손주의 웃는 사진을 보는 이 일상이 제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퇴직 이후 실패했던 그 시간들을 지금도 종종 떠올립니다. 그땐 정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자신감도, 건강도,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 모든 걸 다시 회복하는 건 정말 아주 사소한 일부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용기, 손에 장갑을 끼고 다시 일터로 향한 하루, 아내에게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 그렇게 시작된 하루하루가 결국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퇴직 후 창업에 실패하고 좌절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천천히 다시 시작할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내 두 발로 걷고, 내 두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내 목소리로 사람들과 말을 나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살아가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겪은 실패를 토대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준비 없이 덤비면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회사만 벗어나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경력이면, 이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뭘 해도 기본 이상은 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험이 아니라 정확한 준비와 철저한 계산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일인지, 내가 정말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은퇴 후 창업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일이니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실패한 덕분에 지금의 일상과 감사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돌아보면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현명하게 자기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두운 시절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게 정말 아주 작고 구체적인 계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 삶을 다시 일으킨 건 거창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특별한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말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서도 말없이 제 손에 파스를 붙여주고 피곤한 표정 속에서도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는 눈빛을 보여주던 그 순간 저는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기대라는 걸 얹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들의 손 내밈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 우리는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몫을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속 아주 깊은 데에 불을 켰습니다. 내가 쓸모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순간 내 존재가 여전히 의미 있다는 걸 그 한마디가 증명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계기, 지게차 위에 다시 앉았을 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첫 조작을 하던 날,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무도 몰랐겠지만 제 안에선 매일 조금씩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마음이 꺾인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희망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의 눈빛, 작은 손길, 내가 다시 해보겠다는 의지, 그 안에 분명히 다시 살아갈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일상을 지켜가려 합니다. 언젠가 손주가 더 자라면 지게차가 아니라 손주의 손을 잡고 세상 구경을 다닐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 이 시간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퇴직 후에 찾아온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계기입니다. 작은 변화, 아주 작고 소소한 일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 자격증 활용,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분명 새로운 인생의 씨앗이 될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서 작은 위로나 용기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